친구들 안녕. 오늘은 역사 시리즈 중 하나인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역사를 두 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살펴볼 고구려 역사 1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그러니까 고구려가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발전을 했는데 고대국가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구려의 성립과 체제 정비라고 해서 이 고구려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또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서 국가의 틀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는지 왕별로, 왕의 업적별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대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국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고대국가에서는 왕위가 부자세습이 되어야 돼요. 이 부자세습이라는 게 아버지 부의 아들 자라서 그 뭔가 왕이 있으면은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가문이 왕권을 독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고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들이 각자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족들마다 뭐 예를 들어 5개의 부족이면 고구려는 원래 5부족 연맹 체제였으니까 막 돌아가면서 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가문이 이렇게 부자 세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한 가문이 왕위를 차지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막 뭔가 산발적으로 막 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도 하고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왕이 부자 세습이 됨으로써 고구려 또한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령 반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율령이라는 말이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냥 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딱 선포를 함을 통해서 이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뭔가 정당한 그 근거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잘 질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라는 것은 율령이 반포가 되어야 또 그 틀을 갖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교 공인인데요. 이 당시에 불교라는 것은 보통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라는 말인데요. 이 불교를 공인함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교가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좀 더 막 마음의 안정도 되고 또 왕도 더 믿을 수가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공인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왕권을 좀 더 정당화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불교라는 게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집권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부족 혹은 하나의 왕으로 그 힘들이 다 모이고 뭔가 그 왕을 숭배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각자 다 뭔가 내가 왕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힘들이 다 모이고 권력이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가 되려면 꼭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다섯 번째로 활발한 정복 활동인데요. 고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국가의 틀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부족들 이 연맹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함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우리가 보통 고대 국가라고 말하는 고대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성립과 체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성립과 체제 정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왕들별로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구려에는 어떤 왕들이 있을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동명성왕이 있는데요. 동명성왕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신화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고주몽이에요. 활을 잘 썼던 그분. 그래서 이 동명성왕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거죠. 아니, 고구려를 건국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뭔가 체제 정비와 여러 가지 업적 그리고 뭐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던지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동명성왕의 가장 큰 업적은 고구려 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왕은 태조왕인데요. 이 태조왕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막 조선의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들 살펴보면 보통 태조라는 이름은 나라를 만들거나
진짜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태조왕은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왕께서 고구려의 뭔가 체제 정비와 그다음에 고구려가 앞으로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태조왕이 한 업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옥저를 정복했어요. 이 옥저가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막 옥저 동해 부여할 때 그 여러 가지 고대 국가들 중에 옥저예요. 그래서 옥저를 정복해가지고 이 청천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까지 세력을 강화했어요.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력을 확장했다는 말은 또 영토도 넓어졌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조왕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을 통해서 뭔가 고구려가 좀 더 강해지는데 많이 기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는 등 영토 확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이라는 게 중국 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쪽까지 진출을 꾀해가지고 이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막 활발한 정복 활동 이렇게 있었던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태조왕이 그런데 많이 기여를 해서 고구려의 틀을 잡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왕은 고국천왕인데요. 이 고국천왕은 일단 첫 번째로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부자상속, 그러니까 왕위 부자세습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인 부자상속을 부자상속을 함을 통해서 이 고국천왕은 고구려가 정말 고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방위를 의미하는 오부로 개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적 전통의 오부라는 게 결국에는 연맹왕국, 그때 고구려 옛날에 오부족 연맹체제였으니까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위를 의미하는 오부를 개편함을 통해서 약간 그런 색채를 조금 옅게 하고 중앙집권화가 되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를 의미하는 오부는 결국 나중에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알아두면 친구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미천왕은 막 서프라이즈 같은데 나왔던 왕이기도 한데 본명은 을불이고요. 이 미천왕이 굉장히 왕이 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판타스틱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해서 한번 보면 재미있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천왕의 업적은 바로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낙랑군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고조선 배울 때 나왔던 그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설치한 그 약간 지배 기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아내을 통해서 약간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자주성을 또 회복을 하고 그리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를 해서 또 영토 또한 확실히 확보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왕은 바로 서수림왕인데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를 하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천왕 이후에 고국원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백제의 근초고 왕에게 전사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면서 고구려에는 한바탕 약간 혼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서수림왕이 즉위를 해서 이 혼란을 바로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추진을 함을 통해서 고구려가 정말 고대 국가를 잘 나아갈 수 있는, 잘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림왕이 한 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북조의 전진과 교류를 하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불교 공인은 아까 살펴봤던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함을 통해서 소수림왕은 또 고구려의 고대 국가가 되는 기틀을 잘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이 태학이라는 게 그냥 학교라고 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뭔가 그러니까 국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소수림왕은 이것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함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를 하고 뭔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또한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했어요. 율령이라는 게 아까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령을 반포함을 통해서 질서를 당연히 뭔가 잘 잡았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체제를 제대로 정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림왕의 업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왕별로 잘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고구려의 역사 1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